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부동산 핵심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거 문제입니다. 바로 전세의 딜레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월세보다 무려 13%나 더 비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언제든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딜레마에서 좀 빠지게 되죠. 사실 높은 보증금에다가 또 이 전세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들어가는 돈이 많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떤 선택이 과연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서는요 이 주거 현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김인만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주거 문제는 끊이지 않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항상 생각이 숙제죠, 드는데, 숙제. 네, 네네. 그렇습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짐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세 사실 소장님은 주거 형태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부분을 절대적으로 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는 그런 편이세요? 추천하냐고요? 네. 일단 내 집 마련을 추천하고요. 네. 일단 전세나 월세, 임대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능력은 되는데 이제 구매 욕구가 좀 부족해서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자금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언제든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딜레마에서 좀 빠지게 되죠. 네. 과거에도 전세 월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내 집에 살아 그러면 일단 돈이 좀 더 있고 그렇죠. 전세 사라 그러면 중간 정도 되고 월세 사러 그러면 돈이 없구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시는 분이 집주인보다 더 부자인 경우들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데도 많이 뜨는 거 보면은 정말 돈을 잘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전세 살지 않고 오히려 월세를 산다. 월세 삽니다. 또 네. 나머지 돈을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경계가 무너졌는데 저는 그 경계가 무너진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전세 대출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 과거에는 내 돈이었잖아요. 네. 보증금이. 그러다 보니 전세금이 5억이다라고 하면 5억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지금 전세 대출 70%, 80% 받아버리면 은행 거잖아. 너 집에 거실하고 화장실은 은행 거고 너 안방만 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자체가 무너졌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죠. 전세가 좋은 거야. 월세가 좋은 거야. 네.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어.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닌데 전세는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우리나라에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비교 대상이. 볼리비아는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디인지 모르겠고 빼고 일단 우리만에 있는 이제 제도인데 우리가 전세 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제도가 뭐냐? 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우리 앵커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한 3억만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3억이 있고 이자를 충분히 주신다면 빌려드릴 것 같은데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자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내 빌려준 돈을 온전히 너가 갚을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되냐. 그러면 네.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제가 3억을 빌리게 되면 아마도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줘야겠죠. 그렇죠. 은행 이자하고 비슷하면 은행에 맡기지 맡기는 뭐하러 게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아마 근저당을 설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나 불안해서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이라도 나 할래. 아니면은 근저당 설정이라도 할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 완전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 집에 우리 앵커님이 이제 전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전세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3억을 저한테 줍니다. 네. 계약서 쓰고 네. 그냥 들어오죠. 별도 안전장치 하지 않죠. 하지 않죠. 그 집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전세 계약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돈 빌리는 거 똑같죠. 차용증 작성하는 네. 거하고 대신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줄 돈은 없고 내가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이 집에 좀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면 돼 라는 게 전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그냥 들어왔다 사는 건데 네. 아, 집주인은 똑같으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에 보면 뭐 소유권 누구 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소유권 또 뭐 근저당 나오는데 전세 계약이 등기부등본에 뭐가 나오는 거 보셨나요? 세입자가 아니죠. 안 나오죠. 안 집주인이라고 나오잖아. 나오죠. 그럼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어. 그냥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 저는 이자 대신에 빈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채권 계약. 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집을 이제 경매로 넘겨서. 근데 경매로 넘기는데 자 경매가 두 가지가 있죠.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하죠.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내가 대출 이자를 안 주게 되면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전세 세입자들은 바로 못 넘기죠. 왜?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전세 가율이 높으면 낙찰 가율에 따라서 내 전세금이 9억이고 집값이 10억인데 경매가 7억에 낙찰이 됐어요. 나는 9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 2억은 보잖아요.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그게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 상당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그쵸.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터진 게 최근에 이제 빌라 시장의 그렇죠. 전세 사기였던 이게 거잖아요. 갑자기 터졌는데 사실은 계속 문제는 있었죠. 계속 문제는 있었는데 왜 안 터졌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동안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자 3억이었는데 2년 지났습니다. 전세가 3억 5천 됐어요. 그럼 저는 새롭게 들어온 세입자한테 3억 5천을 받아서 3억 주고 제가 5천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구조가 연결이 됐는데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막 늘어나죠. 세입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또.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유리하겠네.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2억 5천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습니다. 5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누가 줘야 될까요? 빌리든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어떻게 내가 만들어줘야죠. 빌리든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죠. 2022년 이후로 뭘 깨달았냐면 전세가 위험하구나. 못 받을 수도 있구나. 앞서서 말했듯이 그냥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안전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불안해. 네. 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를 할 수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는 선택지로 가는 게 이제 월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로 가거나 집을 아파트. 네.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아파트, 네.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면은 70%, 10억인데 5억이면 50%.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율은 한 50% 정도. 지금 네. 서울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보통 한 7억, 8억에 낙찰이 되거든요. 뭐 9억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54%면 안전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100%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경매 넘어가게 되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을 보고 불안한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게 되면서 최근에 전세가 불안해.
그래서 월세로 가. 비아파트 시장은 아마 월세 증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 또 전세 월세 둘 다 동반 상승.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구분이 되는 또 다른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전세 월세가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전세 얘기를 먼저 좀 꺼냈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자금이 굉장히 크고 전세 자금 대출에다가 또 이자까지 우리가 은행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월세보다 불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월세를 내게 되면 사실은 월세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페이를 지불하잖아요. 네. 호텔 가서 여행 가서 자더라도 내가 돈 한 1억 맡겨두다가 나 하루 자고 나갈 테니까 1억 돌려줘. 아, 그렇진 않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먹고 사용료를 내듯이 사용한 대가 페이를 지불하는 게 이제 월세 제도인데 월세가 원래 정상적인 제도이고요. 전세는 약간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세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좋냐면 자, 내가 전세가 3억이라고 하면 3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이자하고 월세 내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월세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그냥 맡겼다가 은행에서 이자 안 받고 그냥 전세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받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전세 대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보다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낮아요. 그래서 전세가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유리한데 만약에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거주하는 집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전세 대출 이자가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70만 원 내고 대출 받아서 전세 거주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조금 불안하더라도 유리한데 금액이 70에서 90, 95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면 자, 대출 이자 95만 원 내고 월세는 100만 원인데 전세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전세 사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죠.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월세는 위험 리스크 없잖아요. 계약 끝나면 월세 안 내면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월세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유리한지를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월등히 낮다면 전세가 유리하지만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다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이제 키워드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월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세의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 이자도 상승하고 하면서 차라리 월세가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월세가 유리하니까 네. 월세 쪽으로 선택하는 거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불안하니까 아무리 월세가 100만 원,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어도 네. 아무리 봐도 이 집주인이 한 100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좀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100만 원 내더라도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나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 유무를 떠나서 안 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들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 집주인의 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보통 사회 초년생들 2030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면 설사 조사를 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약 당시에 부동산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좀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그 임대인이 지금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돈 떼먹겠냐?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가? 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 내 친구도 당하고 당하니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불신. 안 믿다 보니까 됐고 아무리 월세가 100만 원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어도 나 안 할래.
신뢰가 무너지게 하면서 이제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냥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월세 강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전세를 계약하는데 집에 이제 대출이 한 2, 3억이 껴있다는 거예요. 아, 집이 네. 고민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만 집이 몇 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된다. 그게 더 이렇게 불안한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전월세인지 지방에 있는 전월세인지에 따라서 전월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아까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전세 가율을 바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가율입니다. 전세 가율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전세 들어갈 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뭐가 있냐면 내 전세금 잘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게 되면 경매 넘겨야지 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매 넘기면 이 집이 얼마에 낙찰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인데 내 전세가 9억이에요. 그럼 전세 가율이 90%잖아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떨어지죠. 낙찰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누가 돈 다 주고 경매 받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갈수록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유찰이 되고 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0%를 넘기지 말아라고 하죠. 70%. 대출 그럼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대출이 2, 3억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값 시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 3억 대출이 있죠. 네. 내 전세 보증금이 있죠. 네. 내 전세 보증금과 2, 3억의 대출을 합쳐서 네.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앞서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라고 했는데 서울은 지금 54% 정도.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전세 가율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면 5억 4천만 원 정도가 네.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금이 5억 4천이면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0%는 미치니까 네. 일단 네.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겠죠. 그럼 지방은요? 근데 지방은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 70%가 넘는다고 했어요. 네. 지방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80% 넘는 곳들도 있는데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네. 80% 넘어간다? 제가 뭐 기준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10억인데 80%면 전세가 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1억이면 8천만 원. 1억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8천만 원 이하로 낙찰될 수도 있으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안전하나 네. 지방 아파트거나 비아파트거나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 된다. 대출이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된다. 왜?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느냐를 우리는 머릿속에는 세입자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계약할 때 앞서서 2, 3억 했는데 네. 혹시 이 집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내가 경매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온전한가를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 대출을 또 받게 되면은 은행이 내 전세금보다 이제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에서 내 전세금보다 먼저 돈을 또 가져가더라고요. 은행은 알짤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항상 우리는 최약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보수적으로 이걸 잡아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수치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 아파트는 그래도 한 50, 평균이 54%니까 네.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게 많은데 네. 물건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할 때 네. 알아보셔야 돼요. 지방이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약서 쓸 때 전세금이 있잖아요. 얼마? 그러면 이 집의 정확한 시세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말만 믿으면 아이고 아파트는 우리 왜 네이버를 봐도 그렇고 아시를 봐도 그렇고 딱딱 거래 가격이 딱딱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국토부를 봐도 그렇고 네. 사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에 물어봐요. 전세가 1억인데 이거 실제로 매매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 부르는 게 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1억 5천인데 전세는 1억, 매매 가격은 1억 5천인데 야 이거 한 2억 가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또
인터넷도 좀 확인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도 정보를 좀 얻어서 정확하게 전세 가율이 얼마 되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이제 뭐 그만큼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월세 시장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세요? 정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시대 흐름상으로 본다면 월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일까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미국이든 유럽이든 왜 전세 제도가 없을까? 그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집에 잠시 거주하는 제도잖아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건저당이라는 거는요. 건저당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은. 건저당을 설정하면 그걸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거고요. 단순 전세 계약은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돈 빌려주고 받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임대 전세 제도를 보고 이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제도가? 아니 나는 사용한 만큼 페이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집값에 3억 원을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야 된대요. 깜짝 놀라죠. 처음 보는 집주인한테 이게 내 전 재산을 어떻게 맡기지? 와, 한국 사람 진짜 간이 큰가? 라고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이제 살아보니까 좋은 거죠. 월세보다 너무나 저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에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막 계약서가 막 채권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못질하면 안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앞에 눈 오면 눈 또 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세입자한테 관대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살아보면은 좋은데, 전제 조건은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정부도 고민이 많죠. 전세 사기가 생기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부도 안심 전세 앱도 만들고 허그에서 뭐 보증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사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막 터지는 게, 허그가 1년에 4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대위 변제라고 하죠.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을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원래는 구상권을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 사기를 한 전세 사기하신 분이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허그가. 그러니까 허그가 4조 원씩 손실을 보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고 월세로 가게 되면 또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반발도 많아지죠. 반발도 많고, 내가 신혼부부인데 전세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도 도입이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연착륙 할 수 있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아마 월세 시대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전세가 신뢰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시대가 빨리 전환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반전세라고 하죠. 네. 반전세가 아마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반전세가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시세가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1억 올려줘 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돈도 없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요즘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전세 대출도 DSR 포함되냐 안 되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집주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시세가 1억이 올랐는데 안 올려받을까요? 올려받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그냥 돈으로 줘. 그러면 3억에 10만 원, 3억에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세거든요. 반전세. 그래서 네.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전세가 없어지기보다는 반전세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전세 대출도 많이 받는데, 이게 천정부지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정부도 이제 태클을 좀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전세 시대가 당분간 한 20년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력
임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월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주거비, 외국인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비가 조금 낮게 유지가 된 건데, 월세화가 된다면 뭐 반전세를 거친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주거비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가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겠네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전세가 우리 주거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요. 또 전세의 부작용도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집값이 또 또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은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는데, 일단 뭐 전세가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건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주거비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더 저는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민간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계, 지금은 임대사업 누가 하나요? 뭐 우리 같은 개인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임대를 할 수도 임대사업자.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아파트 팔고 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걸 지어서 원룸 같은 걸 이제 임대를 줘서 내가 수익을 얻는 구조들, 영세한 개인들이 임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금력이 되는 큰 돈을 가진 대기업들, 외국계 전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지을까요? 역세권 주변에 좋은 땅을 사서 고급스럽게 하이엔드로 이렇게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본인들이 벌려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월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5%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약 갱신할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5% 올라가는 게 어디야라고 해서 진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주거비, 월세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저렴한 임대 시장에 사는 시대는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 또 양극화가 또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 높은 주거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감당이 되는데, 그 소득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또 외곽, 지방으로 등 떠밀려가는 이런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 문제고요.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슬기롭게 또 예방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은 또 고민을 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전세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의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이 답이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금력이 되면 내 집 네.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금력이 되면 이제 구매 욕구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억 있는데 그걸 냅두고 그냥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값 안 오를 것 같아.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전문직이거나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뭐 수익이 엄청 많아요. 계속. 그러면 집 안 사고 임대를 거주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우리 일반적인 이제 서민들, 국민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자, 집값,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집값은 계속 올라. 항상 올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 집값보다 2035년, 2040년에는 집값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전에 이제 1억이 있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1억이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가치일까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네. 우리 느끼잖아요. 명목 가치는 1억인데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 3% 잡으면 7,400만 원. 1억이면 7,400만 원, 10억이면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외식하더라도 10년 전에 그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우리 애들하고 외식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만 원? 10몇만 원 주면 배가 굉장히 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최근에 생일 때 가보니까 아니 뭐 할인을 해도 25만 원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전세에 들어갈 돈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1년, 2년 안에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15년 후를 바라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못하는 분들이 불안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0%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2025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떨어지면 또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10억 하는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심리는 7억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안 샀어요. 자, 7억으로 떨어지면 살 것 같습니까? 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또 6억 갈 것 같거든요. 또 기다립니다. 근데 또 8억으로 올랐어. 7억 할 때 살 걸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절대 연끌하지 마셔라. 연끌이라는 건 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엑셀로 이제 자금 계획을 딱 세우는데 이 계산한 거에서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2025년에 금리가 안 내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리금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났을 때 내가 3년 정도는 힘들더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원리금 부담. 그렇죠. 딱 계획을 세워서 나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나 못 버텨. 나 6개월밖에 못 버텨.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 관리는 힘들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3년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전망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타깝게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다 동반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는 저는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더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전세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회복이 안 되는데 아파트 전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입주 물량이 중요한데요. 2024년 작년보다 2025년 올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이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전세 월세만 바라본다면 2026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점도 미리 감안해서 우리가 자금 계획도 세우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이런 가지 상황들 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짚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가야 되는 그 지역의 뭐 향후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와 월세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팁들을 오늘 아낌없이 풀어주셨는데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인만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